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하여 3개의 진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하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잘 낫지 않는 병을 메가도스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완료시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떤 논문에 누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특정하지 않아서 제가 그 주장의 진위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으로 완치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달라, 아니면 논문을 좀 알려달라 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병근 교수의 비타민C 항암의 비밀을 보고서 제 의견을 좀 알려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양쪽 것을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항준 박사가 소개한 바 있는 비타민C 14,000mg을 정맥 주사했더니,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저의 의견을 좀 달라,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질문인 장항준 박사의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폐혈증 및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기전을 알기 위한 실험입니다. 저의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타민C와 암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비타민C와 폐혈증과 급성호흡부전은 암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항준 박사의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은 상당 부분이 논문 저자의 양력 소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개요와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을 보고서 제가 이 논문의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항준 박사가 소개한 그 논문을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폐혈증 및 중증 급성호흡부전 환자에서 기관 부전 및 염증 및 혈관 손상의 바이오마커에 대한 비타민C 주입 효과. 상당히 기네요. 자, 이 논문 제목을 보아도 이 논문은 단순히 생존율을 알기 위해서 작성한 논문이 아니고 기전을 알아보기 위한 논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죠. 자, 여기서 호흡부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폐혈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 직전까지 그 정의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도 찾아보았지만 정의가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서울대학교에서 게시한 글을 보니까 폐혈증은 감염에 대한 비정상적인 숙주 반응으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기능 장애로 정의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무슨 병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산뜻하게 제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명을 자꾸 되뇌어 봤더니 폐혈증이다, 산패했다, 부패했다. 뭐가? 혈액이. 혈액이 부패한 것이 폐혈증이구나, 이렇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또 비타민C가 부족하면 발생하는 괴혈병과도 관련이 있겠죠. 자, 괴혈병은 혈액이 산패, 부패된 상태가 아주 심하면 괴사하겠죠. 그래서 괴혈병. 자,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저의 영상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결론을 얻기보다 그 원리, 과정,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폐혈증의 정의도 함께 공유해보자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폐혈증이 무엇인가 머리에 딱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야 함께 내용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폐혈증은 혈액이 부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곧바로 그 원인이 드러나더라고요. 바로 혈액에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아니 폐혈증이라는 걸 뭐 처음 알았다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정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기에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 중에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못에 찔린 경험이 있습니까? 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뱀의 독이 간이나 뇌나 폐나 심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물린 부위 바로 이쪽을 고무줄로 꽁꽁 동여맵니다. 병원에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동여맨 아래쪽 부분이 혈색이, 피부색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것은 그 속을 흐르고 있는 혈액들이 부패한 것이죠.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또 뱀에 물렸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이해를 돕는다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 혈당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고혈당이 모세혈관을 막죠. 특히 손끝과 발끝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모세혈관을 막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손발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족부괴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면 괴사가 일어난다. 어떤 조직이든 부패하고 이후에는 괴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폐혈증과 괴혈병은 혈액 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주장이 맞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면 폐혈병 혹은 괴혈병에 걸린 환자의 혈액 속에 산소 농도를 분석해 보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 병의 주요 원인은 폐렴이라고 합니다. 기타 신우신염, 뇌막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욕창, 담도염, 주로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면 결국은 폐혈증이 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이 폐렴이라고 했으니까 폐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과 혈액 속의 산소 부족, 그리고 급성 호흡 부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중에도 벌써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지만 저도 처음 접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논리에 비약 없이 상세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면 폐 조직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런 폐 기능이 떨어지겠죠. 폐는 산소를 흡입해서 모든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산소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바로 호흡 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호흡 부전으로 인해서 폐가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혈액으로도 산소를 보내지 못하면 가장 먼저 혈액에 산소 부족 증상이 옵니다. 자, 이 경우 혈액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뱀에 물렸을 때 손발을 꼭 동여매면 시커멓게 피부색이 변한다 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혈액은 부패됩니다. 심하면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괴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폐혈증이 발생하면 사망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폐 기능이 떨어지면 호흡을 잘 못하죠. 거기다가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혈구마저 산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기에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심장에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심장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혈압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혈압을 높이지 못하니까 뇌세포에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뇌세포에 산소가 일정량 이상 부족하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폐혈병이나 계혈병 혹은 호흡부전 환자가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시면 이 논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고용량 비타민 C를 체중 70kg 기준으로 해서 6시간마다 3,500mg을 투여했습니다. 4번을 투여했으니까 하루에 14,000mg을 4일간 총 56,000mg을 투여한 것입니다. 자, 동시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티아민을 혼합하여 투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실험 방법을 보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논문은 비타민C의 인체 영향을 증명하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 이외에 다른 2가지의 약재를 섞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약재를 가지고 실험하려면 다른 영양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놓고 약만으로 효과를 검증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타민C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2가지의 효과인지 또는 3가지의 동시에 나타나는 효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실험하면서 항암제를 같이 쓰고 동시에 보충제를 다양하게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게 구충제 효과인지 항암제 효과인지 보충제 효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자, 실험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험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의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초고용량을 투여하면 인체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주 간단하니까요. 비타민C 초고용량을 정맥에 투여하면 가장 먼저 혈액들이 환원됩니다. 혈액에다 투여했으니까 비타민C가 가장 먼저 혈액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조금 전에 손목을 꼭 동여매면 혈액들이 부패해서 피부색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했죠. 이때 묶었던 고무줄을 풀면 시커멓게 변했던 피부 조직이 되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들이 비타민C의 항산화력에 의해 가장 먼저 환원되니까 혈액이 가장 먼저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혈중 지방도 거의 동시에 환원됩니다. 왜냐하면 혈중 지방도 혈액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혈중 지방도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후에는 정맥은 물론 동맥들도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폐나 심장이나 다른 장기들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환원이 이루어져서 자기 기능을 다합니다. 이것이 비타민C를 투여하면 폐혈증, 계혈병 그리고 호흡부전 환자가 회복되는 기전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제에 있어서는 또 확인해 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기전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C를 처방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 28일 생존율은 상당히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28일 동안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위약군에서는 46.3%가 사망했는데요. 82명 중에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비타민C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29.8%만이 사망했습니다. 84명 중에 25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죠. 자, 일반적인 폐혈증의 28일 이내 사망률은 34%에서 45%라고 합니다. 이 범위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 효과 없다. 효과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논문이 추구하는 바는 기전을 밝히기 위함이었죠. 이미 비타민C를 투여하면 이렇게 사망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이 논문에도 보니까 수십 편의 논문을 참고로 인용했더라고요.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기전을 밝혀보자 라고 이렇게 실험한 것인데 기전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전이라면 이 실험을 통해 비타민C가 장기 조직의 기능을 개선했는가, 염증을 개선했는가, 손상된 혈관이 복원됐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전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전을 밝히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연구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 저자들이 추구했던 장기의 기능 개선, 염증의 개선, 그리고 혈관 손상 회복이 없었는데도 수명이 연장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 논문을 설계할 때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습니다. 자, 논문 저자들은 생존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장기의 기능이 개선되고 염증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손상된 혈관도 복구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 저자들이 간과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이분들이 폐혈증이라는 병명을 무시했습니다. 폐혈증이 무슨 병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폐혈증은 혈액에 산소가 부족해진 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 혈액 중에 산소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체크 항목에 이 항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 혈액의 산소 농도가 분명히 높아졌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산소 농도만 높아져도 수명은 연장됩니다. 왜냐하면 뇌세포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혈색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를 투여하면 가장 먼저 혈액이 환원되기 때문에 혈색이 먼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기 기능들이 서서히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나 장기 기능의 개선이 없어도 일단 뇌세포에는 이전보다는 보다 많은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다, 그 얘기죠. 또 체크했어야 할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패되었던 그 혈중 지방이 환원되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혈중 지방은 혈액과 동시에 이 비타민C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동시에 환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화되었던 혈중 지방이 환원되면 혈류가 좋아집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심장이나 폐, 뇌 등에 보다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죠. 자, 만약 이 환자들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4일이 아니라 그 이상 장기적으로 비타민C를 투여할 수 있었다면
혈관이나 장기 조직의 개선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초고농도의 비타민C를 암 환자에게 투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4일간에 56,000mg을 투여했지만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았던 논문들과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검증이 되면 나중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지 못한 어느 독자께서 추천해 주신 하병근 교수님의 비타민C의 항암 비밀편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